오늘 전화 예절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바람직한 호칭어 사용법, 지칭어, 경어 사용법. 지난 시간에 호칭어, 지칭어를 배웠으니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호칭어는 직접 부르는 거랬죠. 어떤 대상을. 그리고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지칭어라고 했는데, 지칭어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기는 하지만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호칭어 사용법을 보시면은 상사는 직급 뒤에 님을 붙인다. 부장님, 사장님. 그런데 그 부를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장님실, 사장님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같은 직급인데 나이가 많을 때가 있고 나이가 같거나 적을 때가 있고 입사 선배인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나이가 많을 때에는 직급 뒤에 님을 붙인다. 그다음 나이가 같거나 적을 때에는 직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누구 씨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 그래서 이 과장 또는 박창비 씨, 뭐 박루리 씨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입사 선배일 때는 근데 이제 입사 선배인데 나보다 직급이 낮을 수도 있는 경우겠죠. 선배님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선배님 되는 거겠죠. 자, 그게 지금 같은 직급인데 나이가 많거나 같은 직급인데 나이가 같거나 적을 때 같은 직급인데 선배일 때 입사 선배일 때인 경우였고 이번에는 지칭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칭어는 호칭어를 그대로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경어법은 지칭 대상의 직급과 관계없이 존대를 해라. 의시를 넣어서 의시만 넣으라고. 깨서는 이렇게 넣어야 맞지만 여기서는 의시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존법도 사용하지 않는다. 합존법은 이렇게 듣는 대상이 내가 지금 가리키는 대상도 나보다 높은데 듣는 대상은 더 높아. 그럼 가리키는 대상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게 합존법인데 합존법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누구나 다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 대리가 부장에게 이제 이런 거 근데 과장님이 과장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안 하고 하셨습니다. 한다는 거. 자, 이 과장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 않고 하셨습니다. 한다는 거. 의시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의시를 넣어서 사용해라. 이게 경어법인데 그래서 여기 의시가 들어가 있는 거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예절을 살펴보시면은요. 신입사원 막전화씨 이름이 재밌네. 직장에서 전화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최근에도 막전화씨 자리로 걸려온 전화에 여보세요 라고 하며 전화를 받았다가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 직장에서 올바른 예절을 전화 예절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여러분 이거 그냥 여담인데 이거 여보세요 라고 요거 직접 인용이죠. 우리 지난번에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배웠어요. 이거 직접 인용이죠. 자, 여보세요 하면 이렇게 전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사고 나 막전화씨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데 직장 전화 예절도 일상 전화 예절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몇 가지를 유념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전화벨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라. 1번 전화벨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라. 상대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죠. 자, 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받았다면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라.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받으면 인사말과 부서 이름을 또렷하게 표현해라. 즉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죠. 신분을 밝혀라.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는 너무 말을 빠르게 하거나
흘리지 말아야 전화를 건 사람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입모양을 사실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 입모양을 보면서 듣는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전화라는 것은 입모양도 보지 못하고 눈빛도 못 보고 비언어적 표현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손짓 발짓 이런 것도 못 본다는 거잖아. 입모양도 못 보니까 정확히 발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대화를 할 때에는 발음을 정확히 해라. 너무 빠르거나 흘려가게 말하지 말고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발음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전화 예절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늦게 받으면 죄송하다고 해라. 두 번째, 신분을 밝혀라. 세 번째, 정확하게 발음해라 였습니다. 만약 전화를 건 상대가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즉 찾는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에는 쪽지를 남기다. 네 번째도 있네. 전화 건 상대가 그 찾는 사람이 없을 때는 쪽지를 남겨라.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일 때는 더욱 정중하게 받아라. 왜냐면 내가 회사 망신을 시키면 안 되겠지? 그래야 부재 중인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 차질이 생기지 않고 업무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외부 전화는 더 당당하게, 정중하게 받아라. 그러면 정리해보면, 전화 예절 4가지였어요. 4가지. 첫 번째,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늦을 경우엔 죄송하다고 말하고, 두 번째, 신분을 밝히고, 세 번째, 발음을 정확히 하고, 네 번째, 없으면 쪽지를 남기고, 외부 전화는 더 정중하게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설명이 하나 더 있네요. 요런 것, 이렇게 외부 전화일 때, 없을 때, 부재 중일 때, 요런 말, 외근 중이십니다. 제가 쪽지를 남겨드릴까요?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비운 것 같습니다. 말고 비우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객체 높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을 했잖아요. 주체 높임은 듣는 대상을 높이는 거, 상대 높임은 주체 높임은 스스로의 행위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 객체 높임은 나도 아니고 상대도 아니고 그 어떤 대상을 높이는 건데 지금 그 대상이 자리를 비웠다잖아. 우신. 그래서 이 객체 높임이 이게 바로 객체 높임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자리를 잠깐 비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바로 하십시오체죠. 하십시오체. 격식체. 격식체죠. 격식체. 자, 격식체입니다. 응대를 하는 게 좋다. 쪽지를 남길 때에는 전화가 온 시간과 이름, 용건, 정확한 전화를 받은 사람을 정확히 적어서 전달해라. 자, 시간, 받은 사람, 건 사람 이름, 용건, 받은 사람 이름, 요거를 정확히 메모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쪽지를 남길 때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전화가 걸려온 시간, 그 다음에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발신자의 이름, 발신자명,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받은 사람, 수신자명, 요 4가지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끊을 때에는 상대방이 먼저 끄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끊어라. 즉, 먼저 끊지 마라 라는 겁니다. 먼저 끊으면 상대방이 놀라겠죠. 그리고 쾅 하지 말고 살짝 내려놓아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화를 이제 받을 때 예절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 예절. 그러면 4가지가 아니었잖아. 자, 6가지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겠고, 전화를 받을 때 예절은 색깔이 조금 달리해서 볼게요. 전화를 걸 때 예절. 전화를 걸 때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우선 전화를 걸기 전에는 전화를 거는 시간, 장소, 상황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시고, 상대가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 주변이 소란한 상황에서 전화를 걸면 상대가 불편하고 또 원활하지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이름과 전화를 거는 용건을 미리 좀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전화를 걸면 전화를 잘못 걸거나 말할 내용을 미처 전달하지 못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요런 걸 확인하라. 그 다음에 전화를 건 후에는 상대가 내가 혹시 전화를 잘못 걸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이때에는 이름과 함께 자신의 소속도 밝히는 게 좋아요. 자, 전화를 건 후가 이렇게 났습니다. 상대를 확인하고 내 소속, 신분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경어를 사용해라. 또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에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상대의 답변을 들은 후에 전화를 끊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였어요. 전화를 거는 시간, 상황, 장소 등이 적절한지 보고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시끄러운 곳이 아닌 데서 전화를 하고 또한 상대의 이름, 전화를 거는 용건을 미리 확인해서 이렇게 전화 걸었을 때 어버버버버버 하는 사태가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전화를 건 후에는 내가 잘못 건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또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한 후에 신분을 소속을 밝혀라. 그 다음에는 통화가 가능하신지 이렇게 경어를 써서 확인을 하고 또 전화를 잘못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끊어라. 이렇게 전화를 걸 때 예절이 5가지였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화를 받았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전화를 걸 때 예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수용과 표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려와 공감이잖아요. 배려까지는 뭐 인사 예절, 전화 예절 이런 걸 보았습니다. 이제 공감적 수용과 표현을 볼 텐데요.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주고 갈게요. 전화 예절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한 신입사원 상식맨. 주어진 업무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이때 울리는 전화벨. 긴급회의로 텅 빈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상식맨뿐.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부재 중 전화 메모를 전하는데요. 김대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아는 김대리만 5명인데 누구? 당황하는 상식맨. 상식맨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직장에서의 전화는 회의만큼이나 중요하죠. 전화 한 통화로 거래가 성사되기도 불발되기도 합니다. 전화 업무로 직장인들의 능력이 판가름 나기도 하는데요. 회사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때 꼭 지켜야 할 예절은 뭘까요? 먼저 전화를 받을 때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 회사에 대한 첫인상이죠. 또렷하고 상냥한 인사와 함께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메모지와 필기구는 필수. 특히 숫자, 시간, 고유 명사는 필히 메모하고 상대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제대로 메시지를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좀 전에 상식맨처럼 다른 누군가를 바꿔줘야 하는데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과장님이요? 지금 회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안 계신데요? 부재 중인 이유를 설명한 후 전화 걸어온 사람의 수속과 이름, 직함,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간단한 용무 내용을 메모해 전달합니다. 과장님, 직장에서의 전화 업무 세심한 주의가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생활상식과 김상식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혀야겠죠. 다름이 아니고요. 내일 있을 미팅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건 이유를 먼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혹시 전화가 잘 안 들리는 때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재차 묻는 것보다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화는 누가 먼저 끊어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윗사람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화를 건 쪽에서 수화기를 먼저 놓는 것이 직장에서의 전화 매너입니다. 원포인트 생활 상식, 직장에서의 전화 매너. 간단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는 기본. 전화벨 3번이 울리기 전에 받고 숫자, 시간, 고유 명사는 메모하되 반복 확인은 필수. 전화를 걸 때는 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윗사람을 제외하면 건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어야 하는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공감과 수용 표현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황 맥락이라는 것은 담화가 상황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무슨 주제로 무슨 목적으로 말하는가와 관련된다. 자, 밑줄 쳐봅시다. 상황 맥락은 담화가 상황과 관계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언제 어디 어떤 주제로 무슨 목적으로 말하는가와 관련된다.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상황 맥락에 맞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직장에서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면 때와 장소를 알아라는 거겠죠. 이 직장에서 생활하며 마주치는 동료와 고객에게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이 태도를 보여주면 상대는 만족을 느낍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거 학교 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소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면 신뢰도가 꽝이 되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지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상대 입장을 헤아려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진실하게 대하려는 노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에 더해 업무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면 업무 실적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원만한 게 업무 실적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공감적 수용과 표현인데 중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감적 수용과 표현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경청이 될 거잖아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일단 공감하는 듣기입니다. 이 공감하는 듣기가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최근 회사 인사 관련해 짜증을 불만을 터뜨리는 홍짜증 씨에게 다정 씨는 객관적 입장을 취하면서 대화에 임했다. 그러자 홍짜증 씨는 왜 회사 편만 드느냐면서 화를 냈다. 뭐가 문제예요? 객관적 입장을 취한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감적 듣기가 안 됐다는 건데, 공감적 듣기는 뭐 그 사람이 이따 틀린 말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표시를 해준다는 거야.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공감해 주지 않고 객관적 입장을 취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어,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이 객관적 태도로 사태를 평가하는 것은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것이 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객관적 태도로 사태를 평가한다는 것은 좋아 보이죠?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합리적 태도를 취하는 건데, 지금 상대방이 화가 나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계처럼 객관적으로 딱딱딱딱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위로하고 달래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딱딱딱딱딱딱 다 맞아떨어지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교육은 장기적인 거고 온갖 노력을 취해야 되는 거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태도로 사태를 평가하면 안 되고, 뭐 한쪽으로 기우지 않고 공정하게 자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고, 우쭈쭈쭈쭈쭈 네가 오라 그래 얼마나 속상하냐 오구오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죠. 이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오구오구가 아니고 많이 속상했군요. 나라도 그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감적 표현입니다. 공감적 표현. 너의 쪽으로 기울어주면서 위로하는 태도를 취해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너의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객관적이지 않죠. 나라도 그랬을 거야. 같은 말로 공감적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안다정 씨의 태도는 화나 있는 상대를 더욱 빡치게 만들 뿐이죠. 상대가 화가 나 있다면 일단 화를 누그러뜨리도록 좀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랬군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 이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바로 공감과 적절한 맞장구가 되겠죠. 요게 바람직해요. 이게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화나 있는 사람과 말을 할 때, 이때 맞장구라는 것은 누가 함께 수근수근 호박씨 비난하며 늘어놓는 아첨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 있는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배려이고, 이 상대방이 좀 더 이성을 빨리 집 나간 멘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맞장구라는 것은 그 같이 욕하는 거, 아첨, 알랑거림 그런 거 아니고 상대방의 집 나간 이성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배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라. 그래서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고 손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라 라는 말은 공감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라 라고 했는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요게 바로 공감이 경청이 되겠죠. 경청.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는 게 경청이고 세 번 맞장구 치는 게 공감이 되겠죠. 공감. 즉, 이 말은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게 되겠죠. 한 번 말하고 더 많이 들어주는 것, 귀 기울이면서 요게 경청이고, 맞장구를 적절하게 쳐주는 게 공감이 되겠습니다. 나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시. 자, 대화에서 경청과 공감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인데,
경청하고 공감한 후에 이제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그 의견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말이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또 상대방을 열받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의견을 제시할 때는 상대는 내 의견에 이제 귀를 기울일 거야. 멘탈을 회복하게 되면 이때는 상대가 이제 멘탈을 회복했을 때 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도와야 한다. 즉 실컷 맞장구 쳐주고 난 후에 그런데 말이야 나도 너라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음에는 요렇게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싫음 말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일단 눈 마주쳐서 눈빛으로 꾸덕꾸덕 해주고 상대의 표정에 따라 심각하게 또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 꾸덕꾸덕 해주고 뭐 말로 우와 이런 식으로 추임새도 넣어주고 고개 끄덕하고 말하는 사람 옆으로 몸을 좀 기울여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눈빛도 마주쳐주고 상대 표정에 따라서 반응도 해주고 그 다음에 추임새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맞장구도 쳐주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끄덕 해주고 그 다음에 몸도 좀 이렇게 네 앞으로 기울여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배려하는 말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To really be funny? 자, 여기 한번 영화 같이 하나 볼게요. 이번엔 좀 그냥 재밌는 걸로. You need what all the best jokes have. He's coming! 영화 원더는 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년의 감동 어린 성장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의 내용도 상당히 재미있지만 사실 원더는 등장인물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너무도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I just don't like eating in front of people. When I eat, I think I chew like some prehistoric swamp turtle. No joke. Me too. Yeah, tuna man. If someone pushes you or push back, don't be afraid of anyone. Why are we whispering? Because I'm afraid of mom. Hey, 2 rules. First, only raise your hand once in class, no matter how many answers you know. Second, you're gonna feel like you're all alone, Augie, but you're not. Check. 영화를 보는 내내 주변 사람들과 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해서 영화 원더에 등장하는 멋진 대화 장면을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면 장애를 가진 주인공 어기와 그의 가족들은 어기가 학교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기 얼굴 때문에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Every year that we wait, it'll just be harder to start. Okay, well, he's gonna be the only new kid that looks like him. It's like leading a lamb to the slaughter. I know I'll never just be an ordinary kid. But it's okay if you want to stare too. 하지만 언제까지나 홀로 숨어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어기는 용기를 내서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Hey, can I sit there? Sure. You eat like the Sarlacc monster, my young Padawan. A moving object will only change its speed or direction. 어기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크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Barf hideous. 집에 돌아온 어기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울분을 토해냅니다.
How was your first day of school? Come on, how was your day? Good. Good how? It was bad and you just don't want to tell us. It was good, okay? I just don't know what you want me to say. It was good. Okay. 그런데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게 어기 본인만은 아닐 겁니다.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아마 어기 이상으로 몹시 아팠을 텐데요. 영화에서 어머니로 등장하는 줄리아 로버츠는 친구들의 놀림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아들 어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죠. Why do I have to be so ugly? You are not ugly, Augie. You just have to say that because you're my mom. Oh, because I'm your mom, it doesn't count. Because I'm your mom, it counts the most. Because I know you the most. Is it always gonna matter? I don't know. Look at me. We all have marks on our face. 자, 여러분. This is the map that shows us where we're going. And this is the map that shows us where you've been. And it's never, ever ugly. 전 이 장면에서 주고받는 대화와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위로와 지지 그리고 안정감의 깊이가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다 그런 곳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 줄리아 로버츠는 어기가 느꼈던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그녀 역시 어기와 마찬가지로 아파하고 또 공감하면서 어기의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굉장한 스킬입니다. 보통 힘든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오는 일이 허다하니 말입니다. Bunch of flaming nuisances. Now, bugger off! 한번 어기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어기는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 큰 슬픔과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냉혹한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슬픔과 고통 또 무력감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어기는 방 안에 홀로 틀어박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다가오며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기는 어쩌면 어머니의 저 위로가 그저 나를 위한 듣기 좋은 소리만 할 게 뻔하다고 예상을 하면서도 그래, 그래도 일단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듣다 보니 역시나 그저 듣기 좋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어기는 빽!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건 엄마 생각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엄마는 그 전에 엄마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엄마가 진심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나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너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최소한 나에게는 정말로 멋지고 아주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 안심하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진심이 가득 담긴 마음을 전달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크고 든든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저런 지지와 함께라면 아마 어기는 이 세상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또 무슨 일을 당하건 관계없이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건강하게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Mom says you won't say what happened. Did someone say something? It's none of your business! He said he'd kill himself if he looked like me. I wish I'd never gone to school in the first place. But you were liking school. I know you were. I hate it, okay? I hate it! Augie, I'm sorry, but you're not the only one who has bad days. Did you notice that Miranda doesn't come around anymore?
What? She doesn't like me anymore. Why? Because school sucks. And people change. So if you want to be a normal kid, Augie, then those are the rules. 자, 이렇게 허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영화고요. 이제 배려하는 말하기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어기의 엄마가 어기에게 했던 말들이 배려하는 말하기였죠. 배려하는 말하기 상대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은요. 한걱정 팀장은 왕천천 대리의 업무 처리가 매번 늦어서 마음이 초조하다. 그 때문에 팀 과제 진행이 늦어지는 일이 잦기 때문인데 왕천천 대리에게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늦나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걱정 팀장은 왕천천 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를 배려하면서 지금 속에서 불이 나지만 참고 억누르면서 상대에게 이렇게 배려하면서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나 전달 화법을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전달 화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나 전달 화법이 바로 배려하는 말하기예요. 이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려면 공감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앞에서 배웠던 공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공감적 듣기. 일단 상대의 말을 먼저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눈빛을 마주치고 끄덕끄덕 해주면서 몸도 좀 앞으로 당겨서 맞장구 쳐주면서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박수 쳐라 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상대 입장에서 그러면서 나라도 그랬겠다 라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맞장구를 쳐서 상대의 마음을 풀어준 후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 집 나간 이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감적 듣기. 보통 여기까지가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이 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까지가 공감입니다. 상대를 성장시켜 주는 것. 이게 이제 공감인데 배려라는 것은 공감을 전제한다. 보시면은요. 이 배려하는 말하기가 나 전달 화법인데 나를 주어로 해서 내 생각, 느낌, 문제, 행동으로 받은 영향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말하기 방식. 여기에다가 배려, 칭찬, 요런 걸 통해서 원만한 의사관계를 형성한다는 건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의견을 전달하려면 나 전달 화법을 써라. 나 전달 화법이라는 것은 상담 기법이에요. 나를 주어로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문제, 행동으로 받은 영향 등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이제 상황에서 한걱정 팀장이 나 전달 화법을 이용해서 이 왕천천 대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까 맨 처음에 이 처리가 왜 이렇게 늦나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작업량이 많은데 일이 자꾸만 늦어져서 나는 걱정이 돼요. 나는 걱정이 된다. 나의 표현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다르죠. 지금 왕천천이 일 엄청 안 하고 지금 게으름 피우고 있어. 지처리가 왜 이렇게 늦나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작업량이 많은데 일이 늦어서 나는 걱정이 돼요 라고 말을 해라는 거죠. 이렇게 나 전달 화법으로 이야기하면 상대에게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고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닐 수 있다. 또 나 전달 화법을 사용할 때에는 상대 행동과
상대 행동이 가져온 결과, 그 결과로 생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고,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왕천천 대리 늦게 해서 엄청 짜증나. 그래가지고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늦나요? 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이 자꾸 늦어져서 나는 걱정이 돼요 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왕천천 대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만 하고 띵가띵가 하는 게 아니라 지휘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나전발법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인지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 보세요. 친구들과도 하고 부모님과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